지금 가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필요 없어. 지금 어차피 이론이 바뀌는 건 아닌데. 자, 보자. 누나. 이쪽에서는 여기가 지금 선생님 8강이죠? 이쪽이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미리 좀 정리를 해주면 이쪽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문화의 의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성하고 속성까지 여기에서 주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 문화 이해 태도하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근데 이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제대로 안 되면 낚이기 딱 쉬워 낚이기 딱 좋으니까 헷갈리기도 좋고 특히나 약간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부터 보자.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이 강수이면 연습생 대피기라고 그랬지. 연습생 대피기하고 옮겨 적으면서 복습. 정리정원서 복습하는 건 오늘 얘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한번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문화의 의미. 문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지. 좁은 의미.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협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의미. 한자로 이야기하면 광의라고 하지. 그래서 협의와 광의로 나눠서 보죠. 자,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뭘 얘기하냐면 레벨을 얘기해요. 즉 수준. 그래서 세련된 것 또는 고상한 것 약간 미개한 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그게 좁은 의미의 문화. 반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 생활의 총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한 사회 구성원이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한 사회 구성원이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특정인들에 의해서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공통된 생활 양식이지? 그치? 그럼 이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야? 공유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즉 특정인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생활 양식이다. 공유되는 생활 양식을 넓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얘는 레벨과 수준을 이야기하니까 약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는 좁은 의미야. 근데 넓은 의미는 평가적 의미는 없다는 거지. 됐어요? 요거 조금 있다가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화 생활, 문화인 뭐 이런 표현 쓰면 이건 좁은 의미야, 넓은 의미야? 좁은 의미예요. 그죠? 주류 문화, 청소년 문화, 흑인 문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 중요한 게 이렇게 흑인 문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화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거는 레벨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사회적 소수자 문화도 결국은 공통된 생활 양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요거 배우니까 뭔가 묘한 특징 있지 않니? 문화가 얘는 앞에 붙었지. 그지? 그래서 앞에 붙으면 좁은 의미, 뒤에 붙으면 넓은 의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알겠니? 오케이?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맥락을 봐야 돼. 무조건 앞에 있다고 좁은 의미고 뒤에 있다고 넓은 의미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문화 인류학이라고 했을 때 그때 문화는 좁은 의미야, 넓은 의미야? 넓은 의미. 문화 인류학의 문화는 넓은 의미거든. 레벨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앞에 있으면 좁은 의미, 뒤에 있으면 넓은 의미 그리고 어떤 가끔 그런 인강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아니야. 항상 예외는 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특성과 속성은 다르죠? 일단 문화의 특성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거 솔직히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 왜? 우리가 아까 했잖아. 사문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잖아.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 가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야기하면 이 특수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이 특수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 사회, 환경이지. 즉 자연환경이나 인문, 사회, 환경의 차이 때문에 특수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열대기후 지역에서의 가옥 구조하고 냉대기후 지역에서의 가옥 구조가 다르잖아. 이거는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성이거든. 근데 다 같이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한다는 거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편성과 특성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쭉 이해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세 번째 속성. 이거 중요해요. 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수능에서 문제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의미하고 속성이다. 특성은 나오지도 않는다. 어차피 3분의 1이라서. 그럼 문화의 속성은 5가지 이야기해야 돼. 5가지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니? 공유성이에요. 공유성. 그래서 이 공유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공유성 이야기하면요. 특정 사회 구성원이 공유를 하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한 사회가 달라지면 공통된 생활 양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든. 그러니까 특정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 그럼 요걸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 문화 또는 문화권, 문화나 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그 특정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없었지만 예전에 함 들어가세요, 함 사세요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아, 저 집 결혼하는구나.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지 외국에서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회 구성원만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저 집 사람들은 결혼하는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예측 가능성이 뭘 가져오냐면 원활한 소통이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지. 그래서 이런 공유성을 통해서 같이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친구들끼리 뭐 엿을 준다. 그럼 아, 엿 먹고 붙어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엿을 주는 거 가지고 엿 먹으라야? 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나 소속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유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정체성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게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유성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쪽 속성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뭘로 나오냐면 다음 뭐 3가지의 사례에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와. 왜 가장 적절하냐면 이 5가지가 솔직히 다 섞여서 나오거든. 섞여서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얘는 공유성하고 뭐 학습성 나오고 어떤 건 공유성하고 정체성 나오고 어떤 건 공유성하고 변동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그때는 공유성 찾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2번째는 학습성입니다. 이 학습성의 특징은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야. 그럼 후천적인 거하고 습득되는 거 이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은 뭐 얘기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2단원 쪽에서 나옵니다. 2단원이고 수능 특강 기준을 했을 때는
우강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데 뭐가 있냐면 요거 사회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공유되는 생활 양식에 대한 후천적 습득 과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화될 가치나 규범을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걸 사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화랑도 관련이 있다. 자, 후천이지? 그래서 뭐랑 구분해야 돼? 선천적인 거랑 구분해야 돼? 그럼 선천적 재능이나 개인의 버릇이나 아니 뭐 생물학적인 욕구나 특성 이런 것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게 학습상이다. 세 번째는 전체성이에요. 이 전체성은 문화 요소 간 연관성 또는 관련성을 통해서 각 부분 또는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래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걸 전제다. 그래서 각 부분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사회 각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연관성 이야기 나오면 이건 전체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쇠젓가락 사용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나무젓가락 사용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쇠젓가락 사용해. 왜 그래? 중국도 일종의 나무젓가락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쇠젓가락 잘 안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쇠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이 덥고 습해요. 여름에 덥고 습하다는 얘기는 돌려서 이야기하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빨리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식물이 빨리 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은 길어. 겨울은 길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물을 오래 저장할 필요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염장 기술이야. 그럼 염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에 의해서 이걸 절여놓는 거거든. 그럼 소금이나 간장에 내는 간장도 어떻게 보면 작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염장을 해서 장아찌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럼 장아찌류를 이용해서 오래 보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꺼내서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는데 나무젓가락으로 이걸 꺼내서 먹으려고 하면 나무젓가락은 손의 힘이 끝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휘어지거든. 오케이? 그럼 휘어지니까 손끝까지 이게 전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쇠젓가락이 가장 적합하죠. 그럼 쇠젓가락은 힘을 끝까지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쇠젓가락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환경하고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전체성 이야기야. 오케이? 다음 네 번째는 축적성. 요거 우리 전체성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총체성이라고도 얘기해. 관계없어. 자, 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축적은 쌓이는 거죠. 그죠? 쌓이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의 문화 요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축적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 나중에 얘까지 이 세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세 개가 헷갈릴 수 있어.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얘는 뭐야? 문화요소 간이지. 그지?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문화요소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문화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서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하나의 문화요소야. 그지? 그럼 이 하나의 문화요소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화되는 거지. 그래서 뭘로 이야기하냐면 다채로움으로 이야기가 돼요. 즉 다양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문화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이거는 축적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지막 변동성 또는 가변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데, 그러면 얘들도 얘로 얘기할 수 있잖아. 문화 요소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변동성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얘는 이거하고 이거 둘 다 들어있는 거지. 얘도 하나의 문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다채로워졌다 이래버리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명확한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변동 속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는 하나의 문화 요소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성과 소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화의 속성 쪽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뒤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기 24페이지 봅시다. 24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와있죠.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밑에 빈칸에 낸 걸 좀 채우고 갈게요. 자, 일단은 오른쪽에 팁을 보자. 팁에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인위적 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거의 인위적 산물의 위주거지. 그럼 자연적으로 나온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아까 학습성이라는 거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장 표시해서 학습성 정도 넣어볼까? 학습성. 당장 표시해서 학습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 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별표는 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문화 요소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화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 문화 요소는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어. 근데 물질 문화는 대부분은 일단 유형이거든. 형태가 있는 물건 쪽이 물질 문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유형의 물건도 그렇지만 이 유형을 제작하는 방법 또 물질 문화에 들어가.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기술이 물질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라고 하면 이거는 무형이죠. 형태가 없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그래서 하나는 관념 문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제도 문화가 있다. 그럼 제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법도 그렇고 규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제도에 들어가는 거고, 관념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도덕이나 아니면 약간 뭐 그런 거 종교나 뭐 언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물질 문화는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용하는 인공물, 거기에 밑줄 인공물, 그 다음에 제작과 사용에 작용하는 적용하는 사람들의 규칙, 그것까지. 즉 인공물과 관련 있는 규칙까지. 오케이? 그게 다 물질 문화에 들어가는 거고, 비물질 문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도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관념 문화가 있지. 그래서 제도 문화는 정치, 경제, 예술, 관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관념 문화 같은 경우는 학문, 신화, 철학, 예술 뭐 이런 언어 이런 거. 이거 한번 물어볼까? 물질 문화는 발명이 되니 안 되니? 얘는 발명할 수 있지. 그치? 얘는 발명이 돼요 안 돼요? 발명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 될 것 같은데? 발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 안 돼? 자, 된다 안 된다? 다시 걸어갈까? 돼 안 돼? 어? 생각해야 돼. 돼. 언어도 발명이야. 그치?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낸 거잖아. 세종대왕 때 한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낸 거지. 그치? 종교도 일종의 발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흥 종교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발명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물질 문화가 발명되는 건 쉽게 이해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발명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비물질 문화도 발명 가능하다. 오케이? 다음 팁 세 번째 거 보시면 문화지체가 있고 기술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체하고 기술지체가 구분하는 방법, 변동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변동 속도 밑줄. 즉 문화지체냐 기술지체냐는 변동 속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의 변동 속도? 위에 있는 물질, 비물질, 요거의 변동 속도예요. 즉 물질보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물질하고 비물질 중에서 얘가 변동 속도가 빠르면 이거는 문화지체예요. 즉 물질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걸 문화지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물질보다는 비물질 문화가 빠르게 변한다. 그럼 얘는 기술지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에 보면 광선검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근데 진짜 현실에서는 광선검을 만드니 못 만드니? 못 만들지? 그럼 이건 기술지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그 부등호 가지고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 문화가 비물질보다 변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화지체가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그거 중요해.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 문화에서 이상 관련성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전체성 또는 총체성, 이거 전체성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화에서가 다채롭게 변하면 이거 뭐라고? 축적성 이야기하는 거고, 변화 과정에서 생성 소멸이 있으면 뭐라고? 변동성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개념 세 가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25페이지 가세요.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배웠는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원래는 거시, 미시, 즉 기갈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게 얘라고 그랬거든. 알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문화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는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질문이 나와버리면 이때는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문제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얘기하면 여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총체론적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비교론적 관점이 있고, 세 번째가 상대론적 관점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총체론적 관점은 뭘 기반으로 하는 거니? 아까 문화의 속성 중에서도 전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관점입니다.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관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에 대해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개고기 먹어봤어? 개고기 먹어봤어? 집에서 개를 키워? 아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고기를 여긴 안 먹어봤어? 집에서 개를 키워? 개고기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개고기 먹어봤어? 진짜 어릴 때 먹었다고 했는데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네. 집에서 개를 키워? 근데 키웠었어요. 키웠었어? 설마 그 키웠었던 개를 잡아먹은 거야? 이게 이런 거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개고기 문화가 있잖아. 개고기 문화가 있었잖아. 지금도 물론 남아있긴 해요. 근데 개고기 문화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막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약간 좁은 의미의 문화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미개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냐?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는 농경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농경사회의 산물이냐? 우리나라는 예전에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는데 수도장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서 칼로 자르는, 즉 벼는 베야 되니까 그걸 수도장 문화라고 그래. 근데 이런 문화의 특징은 일단 사람들이 낮에는 뭐 해야 돼? 벼농사를 하러 다 논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다 논으로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키니? 개. 그래. 그래서 개가 크게 세 개의 효과를 아니,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지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집을 지키는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남잖아. 음식물 쓰레기가 남잖아. 그럼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개가 처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잔반 처리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그렇고 남은 음식을 걔한테 줬다는 얘기죠. 근데 걔한테 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세 번째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사회적이 뚜렷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겪게 돼요. 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밥이나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뚝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실비실해지지. 그때 어떻게 보면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했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을 걔가 했단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전에는 진짜 벼농사해가지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면 진짜 수확량이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지. 근데 그런 때 그런 기능을 했던 게 개의 기능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고기가 되게 일상적이었다. 일상적이었는데 지금은 뭐야? 어떻게 보면 수확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개라고 하는 게 그 당시처럼 뭐 집을 지키고 막 잔반 처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과 약간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약간 공유하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반려견 문화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개고기를 먹게 됐다. 그러면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엄밀히 이야기하면 개고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소고기도 반대해야 돼요. 그럼 돼지나 닭이나 소도 다 집에서 같이 키우는데. 물론 선생님은 네. 뭐 그래요. 개고기를 뭐 즐겨 먹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고기에 대해서 막 좀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통찰론적 관점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비교론적 관점은 그럼 문화의 편협 왜곡된 시도를 방지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잘 안 돼 솔직히. 얘는 편협 왜곡된 방식 방지하는 게 좀 안 되고 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론에서의 대표적인 얘가 총체론적 관점에 오히려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얘도 할 수 있거든? 얘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얘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화 부분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뭘로 나오냐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 그래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오히려 수능이나 평가원이 훨씬 쉬울 수 있다. 다음 비교론적 관점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 또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문화 또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문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즉 한 문화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 요소,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비교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를 상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문화 또는 문화 요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는 거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 통해서 약간 보편성하고 특수성을 비교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관점이다. 즉 제3자 입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보편성과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그때 바라보는 관점이 비교론적 관점이다. 세 번째, 상대론적 관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다르죠. 그지? 여기서는 뭐냐면 객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3인칭이야. 제3자 입장인데 이건 상대방이니까 2인칭 시점이지. 3인칭 시점이고 2인칭 시점인 겁니다. 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 문화를 인정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상대론의 포인트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화하다 보면 다양성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건 다양성 부분은 생윤도 있고 서문도 있고 그다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어. 다양성 장점이 뭘까? 다양성의 장점은? 일단 말 그대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아? 많으니까 이제 다양성이 좋은 걸까? 네. 어? 네. 왜? 다양성이 좋은 거야? 왜? 다양하지 않으면 뭔가 장단점 보완이 안 돼서 뭐? 장단점 보완이 안 돼. 장단점 보완이 안 된다고? 하나만 있어. 야, 다양해지면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어? 왜? 오히려 획일화돼야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다양해지면 혼란스럽잖아. 야, 우리는 항상 문해야 되면 우리는 문과잖아. 그치? 그러면 저런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나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대신 그건 있어야 돼. 뭘 있어야 되냐면 내가 확실하게 주관을 정해야 돼. 이걸 긍정적인 쪽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인 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주관을 정하고 그리고 그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성은 선생님은 오히려 다양성을 긍정하는 쪽이에요. 왜 긍정하는 쪽이냐? 다양성의 장점이 뭐냐면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 그래서 이 다양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체제가 어떤 체제잖아? 제도가? 이 다양성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킨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 실현인데 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 한 명 한 명을 다 존중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럼 인간 한 명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 폭발이지. 근데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옳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있어. 다양한 선택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 일단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전제가 돼야 되고 즉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전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로운 토론이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 뭐가 가장 좋은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단점은 뭐야? 단점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혼란스러워. 즉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할 수 있다. 즉 오히려 다양한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목소리만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하나로 의견을 합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걸 보완하기 아니?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공통의 가치 지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통의 가치 지향을 가지고 그 가치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한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다양성을 발휘해서 보다 좋은 의견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야 돼. 그게 전제가 돼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그런 공통의 가치 규범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성만 추구해버리면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오케이? 이런 게 논술 주제야 얘들아. 논술 딴 게 아니야.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글 적을 때 그런 걸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다양성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그래서 플러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관용 이야기하는 거야. 즉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지. 즉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관점을 용인해 주는 걸 우리가 관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성에서는 항상 옵션으로 같이 딸려 나오는 게 관용이라는 표현이 딸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관용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관용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널 배려하는데 넌 날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관용의 역설격으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다양성 하나 이야기했고 다음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야. 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도 무턱대고 세 개로 적고 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문화 절대주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에서는 이거 두 개 섞어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내신에서는 뭐 따로따로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보통 이거 두 개 섞든지 아니면 문화의 의미 속성하고 이거 다 섞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나오면 여기서 딱 찾아야 되는 거고 이해하는 태도가 나오면 여기서 딱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절대주의하고 상대주의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화 절대주의는 얘는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는 우열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더 낫다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있어?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반면에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평가 대상이고요. 얘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해 대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자, 우열이 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주의에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고 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무턱대고 세 개로 나누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기갈상이랑 마찬가지로 얘 세 개, 얘 하나 나왔다 그러면 답은 얘 하나야. 알겠지? 자, 문화 절대주의는 그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하고 뭐로 나누겠니? 절대적 기준 있지? 그래서 뭐야? 내 거 아니면 네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 다른 하나는 타문화 중심주의가 있어요. 근데 타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지. 뭐라고 쓰니? 문화 사대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개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두 개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국수주의가 있고요. 제국주의가 있어요. 국수주의는 나라 국자의 지키수라서 요거는 나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나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위정척사 같은 경우 세국정책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제국주의는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 뭐 이런 표현 쓰죠. 자, 얘는 그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자문화 정체성을 높일 수가 있어. 그지? 그럼 자문화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요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통합. 이 적어야겠다.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사회 통합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네? 근데 사회 통합이 유리하다. 단점은 국제적 고립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문화만 중시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시하지 않는 거잖아. 고립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겠지. 자, 문화 사대주의에서 대자라고 하는 건 큰 대자인데 성질사잖아. 요거는 약간 사대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크고 우리나라보다 뭐 인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섬진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때 배우는 거지. 그래서 문화사대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타문화 또는 선진문물 수용에 유리하다. 즉 거부감이 없어요. 즉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게 그게 문화사대주의입니다. 단점은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상실 우려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는 지금 보면 딱 알겠지만 얘네 둘은 개념이 어때요? 장단이 서로 크로스지. 그지? 얘 장점은 얘한테 단점이고 얘 단점은 얘한테 장점이야. 서로 크로스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 지금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약간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약간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절대주의는 그러면 좁은 의미인가? 아니라고요. 별개야, 별개. 예를 들어가지고 니네 둘이 여학생이야. 그치? 성격이 똑같아? 아니잖아. 여학생이랑 공통점만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약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문화의 의미에서 좁은 의미도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도 약간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는 좁은 의미다? 이건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화 상대주의는 이거는 상대론의 관점에서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고유에 같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 구분해야 되는 거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극단적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약간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극단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류 보편 가치의 위배가 되는 문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단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인류 보편 가치에 위배되는 문화인데,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아랍 민족의 명예살인처럼 여성을 이렇게 뭡니까 길바닥에서 돌로 맞춰 죽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경계 대상 되는 거야. 전족도 그렇고 뭐 인권을 유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경계 대상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오른쪽에 팁부터 얘기하면 총체론하고 상대론 비교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총체론은 특정 문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 요소나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파악. 거기에 왜냐면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총체론하고 상대론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반면 상대론은 뭐라고 돼 있어? 특정 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관점 거기 하나 비추고 놓고, 그 다음에 맥락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상대론인지 천체론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문화 절대주의 있고 문화 상대주의 있죠.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는 절대적 기준 동그라미, 절대적 기준이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당연히 우열도 있죠. 그래서 우열도 동그라미. 자, 문화적 다양성 훼손 가능하다. 왜냐면 우열이 있음을 전제로 한 무슨 태도? 맹목적 태도야.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기본적으로 맹목적 태도야. 알겠죠? 다음, 문화상대주의는 절대적 기준 X, 우열도 X.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기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인의 태도는 뭐가 있어?
자, 자기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의 태도는 첫 번째는 맹목적인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두 번째 거는 맹목적이지 않잖아. 뭐 얘기하냐면 문화상대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문화상대주의라고 해서 상대방 입장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태도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문화 상대주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 문화 관련된 8강 내용이 끝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OX 문제 쭉 있죠? 그죠? 지금 잽싸게 한번 해보십시오. 쭉쭉쭉 해가지고. 핑계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옮겨 덮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직선 잊어버리면 안 돼? 어디 쓰레기통에 몰래 그러는 거 아니야? 놓고 와. 개념 보지 말고 그냥 쭉쭉쭉 자기 생각대로 그냥 OX 쭉쭉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공부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야. 모르면 별표 치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틀린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맞은 것 중에서 애매하게 맞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좀 삐뚤한 게 더 중요해. 됐어?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거에서 문화인류학 아까 얘기했죠. 이거 넓은 의미라고 그래서 틀렸죠.
그럼 이번에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그 평가적 의미.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문화 절대주의 쪽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행동은 문화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버릇, 생물학적인 특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문화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거다. X.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행동은 문화적 행동이 아니라 본능이죠. 본능이니까 여기 X. 그 다음에 5번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6번은 맞는, 6번에서 10번까지 다 맞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만약 틀린 거 있습니까 혹시? 그 다음에 11번, 12번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비교론적 관점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총체론적 관점이지. 틀렸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다고 본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오히려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 해버리면 이거는 문화 이해 태도 중에서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화 절대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론적 관점 아닙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게 중요하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15번에 보면 상대론적 관점은 해당 문화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랬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제3자 입장에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틀렸지. 만약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비교론적 관점 얘기해야 돼요. 굳이 이걸로 얘기한다면 비교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그죠? 상호 의존적. 그 다음 17번은 맞는 얘기고 18번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틀렸죠? 둘 다 평가 대상을 보는 거지. 그 다음에 19, 20번은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21번에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 절대주의적 시각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문화 절대주의적 시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도 틀렸고 그 다음에 22번에 맞는 얘기, 23번도 맞는 얘기죠? 24번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 얘기한다 그랬는데 객관적 이해를 하려면 상대주의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객관적 이해 나오면 비교론적 관점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26번 보면 됩니까? 26번에 보면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그랬는데 오히려 문화 사대주의도 그렇고 문화 상대주의도 그렇고 얘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 강한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다. 자, 그래서 문화 쪽 파트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부교재 8강 문제니까 한 8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봐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쪽에 있어요. 네, 14페이지? 13페이지. 오케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거의 문제 일단 13페이지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확실해? 확실하다고. 이거 짧게 맞아. 답 쉽게 나오지. 일단 기억해보면 거기에 뭐냐면
야구방망이 돼 있잖아. 이거 물질 문화죠. 그다음 니은에 보면 배트플립이 한국 야구에서는 일종의 볼거리로 여겼지만 미국 야구에서는 홈런만 뜻을 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기시된다. 이거 공유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공유되고 있고 미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 그럼 한국에서 공유되는 공통된 생활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 정답 3번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리얼에서 문화의 변동성이 회복되어 있다 그러는데 역시 공유성이죠. 공유성. 미국에서 이건 아니면 오히려 이건 걸러 얘기했다. 미국 야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배트플립 문화가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공유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학습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 미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네 이러니까 놀라운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고 미음에 보면 배트플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자기 표현에 익숙한 젊은 세대 일부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 이거는 문화지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공존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문화지체라고 얘기하면 돼. 문화지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문화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에티켓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얘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위 문화를 얘기해야 돼요. 하위 문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위 문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지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음 14페이지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가끔 사회문화 쪽이 개념이 쉽다 보니까 시간 잡아먹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나마 쉽게 나왔지.
그지? 확실히 맞을 텐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질문 있고 답변 있고 점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점수 확인. 세 번째는 뭐냐면 답변하고 점수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땡큐인 게 뭐가 나왔냐면 답이 어떻게 됐어? 답이 지금 답에 보면 yes, yes, 기억, 니은 나왔지. 그치? 을은 어떻게 나왔니? 예 아니요 예 아니요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을은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나왔지. 근데 문제는 얘가 얼마야? 4점이잖아요. 그죠? 얘가 얼마예요? 2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얘가 4점이니까 이게 땡큐 돼버리는 거야. 땡큐 돼서 이거 4개 다 맞아야 되는 거야. 4개가 다 맞으려면 일단 얘가 뭐야? 얘는 맞지? 얘는 틀렸지? 얘 2점 나와야 되지? 2점 나오려면 얘가 둘 다 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오여야지 얘가 2점이 나와. 그럼 이거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이쪽이 가가?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가에 대한 답변이 예스다 그러면 나에 대한 답변도 예스 나와야 되는 거고 가에 대한 답변이 노다 그러면 나에 대한 답변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풀어야 될걸? 알았지? 다시 풀어봐. 개념 그래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나오잖아. A가 뭐야? A가 사대주인가? 그지? 그럼 B가 상대주이지. C가 자문하준 중주이거든. 그지? 그러면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에 뭐가 들어간다면 이런 말보다는 그 뒤에 가에 뭐가 들어갔을 때 요거의 답변이 얘인가 아니온가 이걸 체크를 해. 그래야 덜 헷갈려. 알겠지? 예를 들어서 가가 뭐가 들어간다면 했으면 이거 가에 그럼 이거 얘인가 아니온가 그랬을 때 이거 얘네 그럼 얘 이렇게 돼 이렇게 확인하고 딱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정하고 뒤에 거 보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 풀어보세요. 알았죠? 됐어? 됐어? 넘겨봐. 자, 그래서 답 4번 나와야 되고 4번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풀어봐. 분석 볼 거예요. 일단 지금 진도 나온 거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거 알려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주교재 있죠. 주교재에 보면 뒤에 문제 있습니다. 이핑픽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봐볼래? 이거 3개년 수능 특강 문제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다며 자기는 평가원식으로 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문제가 유리할 수 있어. 그래서 3개년 수능 특강 문제 모아놓은 거니까 요거 푸세요. 대략 한 40에서 49문제? 48문제, 9문제 막 이렇게 나오고 50문제 가까이 나올 거예요. 48문제 나오나? 아무튼 그 정도 나올 건데 그래서 그거 1강 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8강도 풀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강하고 8강 나간 거야. 2강, 8강 두 가지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있죠. 선생님 수특상으로 했잖아. 그지? 과제를 좀 보자. 과제는 일단은 선생님 주교재에서 주교재 2팀책
1강하고 8강 문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특 1강하고 8강 문제 풀고, 이거는 문제 풀고, 그 다음 2강하고 9강 뭐 예습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부교재에서 지금 선생님이랑 문제 풀었던 거 있지? 그죠? 기출문제, 기출 다시 확인. 기출은 수능 저까지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뭐 할 거냐면 뒤에 분석 문제 볼 겁니다. 분석 문제에서 성비 관련된 거 볼 거예요. 부교재에서. 그래서 부교재 거의 성비 관련된 부분 한번 풀어볼래? 앞에 목차를 잠깐 봐봐. 목차를 보시면 목차 이거 봐. 요거 26페이지. 거의 빈칸 한번 채워볼래? 연필이나 샤프로? 그때 불편하지 말고 연필이나 샤프로. 뭐라고? 어? 아니? 당신잖아. 거기 26페이지 채웠습니까? 26페이지 보세요. 분석의 가장 분석의 기본 개념은,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세 가지가 끝입니다. 뭐냐면 기준, 그 다음에 비수, 이 세 개예요. 그러려면 일단 얘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 얘가 잡아야지 그 다음 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는 뒤에 거 B하고 수 백날 안 들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있니? 얘로 나와 있는 게 기준 잡기에서 A 대 B로 나와 있지 않니? 그치? 그럼 A 대 B는 분수로 표시나면 어떻게 표시되는 거야? 요거는 B분의 A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그럼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준은 주로 어디로 나오냐면, 기준은 주로 분모로 나오겠지. 그럼 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글로 가지 않니? 글로 가면 달라져. 글로 가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중 뭐하고 가로 대비 뭐 가로에 대한, 그래서 뭐 중 뭐 나오고 대비 뭐 나오고 에 대한 원래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의 비가 생략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 비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즉 얘는 부분이고 얘는 부분이고요. 얘가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B 중에 A의 B, 전체 B 대비 A의 B, 전체 B에 대한 A의 B. 그래서 이게 한글로 표현되면 기준이 항상 이 앞에 나와요. 알겠니? 무슨 글자를 기준으로? 이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알았어? 그러니까 수식으로 하면 뒤에 표시되는 기준이 한글로 했을 때는 항상 앞에 나온다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뭐뭐 중 또는 뭐뭐 대비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아 기준이 요거 앞에 있는 거구나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B를 잡을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준 잡는 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있죠? 기준이 같으면 비교 가능한데 기준이 다르면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비교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밑에 예로 들어놓은 게 동일 연도는 기준이 같지. 근데 다른 연도는 기준이 달라버리잖아.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다른 연도인데도 인구 변화가 없다 이러면 이때는 비교 가능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 주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조건 없으면 일단은 다른 연도는 비교가 안 돼요. 동일 지역, 동일 지역은 그냥 비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지역이랑 비교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 다른 지역과 동일 지역,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A 지역하고 B 지역은 인구는 같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또 비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조건 주면 할 수는 있어. 다음,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주의사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대소 비교 있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는 경우. 뭐라고 나왔니? 몇 분의 몇하고 몇 분의 몇이지? 5분의 6 vs 뭐? 5분의 6 6분의 5하고 어 지금 차려! 몇 분의 몇? 5분의 4 어? 5분의 4? 네. 어? 9분의 4야? 네.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쉽잖아. 분모는 커졌지? 그치? 근데 얘는 작아졌지? 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아 이렇게 이건 할 수 있지? 그치? 두 번째 사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두 번째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는 경우. 이거 반대로 보면 되죠? 그죠?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문제는 세 번째네. 뭐? 분모 분자가 둘 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지? 그럼 여기서 3분의 2하고 4분의 3 나오면 어느 게 더 커? 4분의 3이 더 커? 더 커? 설마 수포자는 아니지? 산포자도 아니. 야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봐. 그럼 3분의 3은 이거잖아. 3분의 2는 이거잖아. 얘가 더 크잖아. 통보하면 되잖아. 비주얼라이징. 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비주얼라이징 그림.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3분의 2하고 3분의 3하는데 통분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하나 더 하면 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면 돼. 그럼 얘는 8이잖아. 얘는 9잖아. 얘가 9잖아. 그럼 얘가 큰 거야. 몰랐지 이런 거? 그게 통보 아니에요? 뭐? 너도? 그게 통보. 통분하면 12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되잖아. 아 그러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획기적인 개념을 하나 알려줄게. 획기적인 비주얼라이징. 지난 시간 알려줬나? 그 밑에 있는 거 몇 분의 몇이에요? 123분의 76하고 또 몇 분의? 113분의 66. 누가 더 크니? 응? 왼쪽 아니에요? 맞아? 이거 계산 어? 계산 되게 복잡한데 옛날에 알고 있어. 넌 왜 왼쪽으로 생각했지? 이거 해봤어. 뭔가 차이가 똑같으면 아. 큰 쪽이 더 크던데. 내 설명해줬나? 지난번에? 안 해줬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렇게 해서 외웠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숫자 커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약간 비주얼라이징 필요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더해야 되니? 10.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 113 더하기 10분의 66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123분의 76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지? 그치? 얘는 1이지? 그럼 얘가 크잖아. 그럼 부등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것도 하나 좀 그런 건데 원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가지고 어느 거보다 크고 작은지 이거 비교해보는 것도 참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분의 몇이잖아. 그럼 밑에 거를 비주얼라이징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13. 이건 선생님도 거기서 보고 봤어요. 유튜브에 깨봉수학이라고 있어. 그 할아버지가 이거 하더라고. 조봉환 박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저도 잘했어요. 삼성생명의 부회장까지 부사장까지 누구 있나? 되게 좀 그런데 서울대 뭐 그쪽 나와가지고 요즘 막 그런 거 하는 거 은퇴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근데 진짜 웃기더라고. 재밌게 잘하더라고. 이게 113이고 66이니까 기울기 예를 들어서 여기 66이다. 그럼 113분의 66이잖아. 그지? 일종의 벡터 가지고 두 명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다가 10분의 10을 더하면 이만큼 만약 10이라고 해보자. 똑같은 높이를 숫어야 되지? 10 되지?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요거 연장선 쭉 그려. 연장선 쭉 그리면 요거 123 되지? 요거 76 되지? 그랬을 때 기울기가 요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기존의 기울기는 원래 113 대 66의 기울기는 요거였잖아. 요거보다 이게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얘가 크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은근 분수 문제 나올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수의 대소 비교는 요거까지도 좀 알아두시라.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야? 작은 수에서 큰 수 쪽으로 얼마씩 더해지나 보고 이거 비교하면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76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113분의 66하고 만약에 123분의 72라고 비교하자.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13 더하기 10 그 다음에 66 더하기 5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얼마니? 2분의 1이지? 그지? 그럼 2분의 1이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큰 거잖아. 얘 6, 20이니까 120이니까. 그래버리면 얘는 이거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으로 딱 보일 수 있게 이걸 좀 이런 건 좀 연습을 해놓으면 근데 연습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분수 비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우리가 생각보다. 그래서 분수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알아서 염두에 두시면 연습을 좀 해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100분율 있어요. 2분의 1은 몇 퍼센트? 이 100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100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뭐란 얘기야? 기준이 100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기준이 100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퍼센트로 표시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3의 100분율 이야기하면 3분의 3 곱하기 100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 75%잖아. 그러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뭐야? 100분의 75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걸 염두에 두세요. 그럼 100분율에서 2분의 1은 몇 퍼센트입니까? 50%죠? 4분의 1은 25 4분의 3은 2분의 3은 2분의 3을 별표.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이거 150%인데 소수로 얘기하면 얼마니? 1.5배야 1.5배.
알겠지? 그래서 2분의 3이 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2분의 3 같은 경우는 2분의 3은 1.5로도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로 100으로만 되잖아? 그러면 40분의 60도 2분의 3이야.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100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0일 때 BC분의 A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봐봐.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0일 때 BC분의 A가 얼마라고? 얼마 나와있어? 2분의 3 나와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조건 뭐 있니? A분의 B? B가 2분의 1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100이지? 네.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100 나와야 되지?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뭐니? 5지? 곱하기 20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B 플러스 C분의 A는 40분의 60.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A가 바로 나오는 거지? A는 60 나오지? 그 다음에 A분의 B가 2분의 1인데 얘가 얼마야? 60이지? 그럼 이제 30 나오지? 그럼 이거 가지고 B는 30 나오지? C하고 더했을 때 40이니까 C는 10 나오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들이 나와.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다음 증감률 돼 있는데 증감률 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증감률 표시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뒤에 거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이 뒤에 문제 두 개가 있을 거야. 이게 작년 6월하고 9월 문제거든. 아이고 6개가 있구나. 근데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풀어봐봐. 6개나 더 있겠는데? 왜냐면 3개년 동안 기출문제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까지냐면 35페이지까지 있을 거예요. 맞니? 그지? 그래서 35페이지까지 문제인데 그거는 주중에 한번 손대보기. 만약에 주중에 풀었는데 한 문제당 5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별빛치고 다 뽑으세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 개씩 풀어줄 건데 일단 증감률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증감률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퍼센트, 두 번째는 퍼센트 포인트.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면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 마이너스 퍼센트야. 바로 빼면 돼. 오케이? 근데 증감률을 퍼센트로 표시하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증감률 식이 필요한데 기준분의 비교 마이너스 기준 곱하기 100. 이 식을 안 줘요. 이 식을 문제에서 안 줘요.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이게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증가한 거고요. 마이너스 값 나오면 감소한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율 줄여서 증감률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거기 문제가 뭐가 있니? 지금 보면 거기에서 계산법 해가지고 지금 B에 비해 A가 증가 감소돼 있는데 B가 뭐가 돼야 돼? 기준인 거지. 그치? A는 비교량. 알았어? 오케이? 그럼 거기 노령화 지수가 20%에서 30% 증가했을 때 증감률 얘기했잖아? 그럼 봐봐. 20%에서 30% 증가했다 그러면 얘에서 얘 그냥 바로 빼면 되니까 10% 증가했는데 10%포인트 증가한 거야. 20에서 30으로 갔다는 얘기는 큰 거에서 이렇게 빼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증감률로 얘기하잖아? 증감률로 얘기하면 기준 연도가 언제야? 얘 기준으로 했을 때 30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20분의
비교연도 30-20 곱하기 100. 그럼 얼마 나와? 50%.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게 은근 많이 나와. 그냥 성비 쪽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면 B와 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0보다 크면 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밑에 예를 보세요. 2021년은 2020년에 대비해서 3% 증가했고 2022년은 2021년 대비 1%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이게 인구라고 쳐보자. 인구라고 했을 때 2021년은 경제 성장률로 얘기했을 때 2021년은 2020년 대비해서 3% 증가했는데 2022년은 2021년 대비해서 1% 증가했대. 그럼 경제가 성장한 거니 아니면 감소된 거니? 성장이야. 왜냐면 3% 증가하고 1% 증가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한 거야. 물론 전년 대비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증가는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증감률이 크다고 해서 수도 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감률이라고 하는 거는 B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인 거하고 1000에서 2%하고 똑같아요. 수는.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B하고 수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B하고 수는 이거는 달라요. 알겠지?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B는 B대로 비교하고 수는 수대로 비교해야 돼. 자, 세 번째. 증감률의 비대칭성 해가지고 100에서 10% 증가 후 10% 감소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에서 10% 증가하면 110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10% 감소하면 얼마 빼야 되냐면 11을 빼줘야 돼요. 그럼 똑같이 그러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100이 안 된다고. 왜? 기준이 달라져서 그래. 알겠지? 그 다음에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있지? 이거는 똑같아져. 예를 들어서 100에서 2% 증가하고 다시 3% 증가했지? 이거나 100에서 3% 증가했다가 2% 증가한 거나 이거나 값이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달라. 얘는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한 거지. 그럼 비대칭성이 그냥 다르지만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마이너스 됐다 그랬을 때는 두 개는 다 같아진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알면 나머지는 뭐. 네. 자, 그래서 B 관련해서는 이거 알아놔야 되고 세 번째가 수 관련된 거지. 수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돼. 왜? 우린 문과니까. 우리는 이것처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니? 예를 들어가지고 A 지역하고 나중에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A 지역하고 B 지역의 인구 B가 2대 1이다 그러면 200명, 100명 잡으면 돼. 굳이 이거를 뭐 2A, A 이래가지고 미지수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계산만 복잡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 같은 경우는 B에 맞게 융통성 있게 맞춰가지고 내가 계산하기 편한 걸로 쓰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2.3%야. 그러면 인구 1000명 단위로 잡아버려. 그럼 소수점 안 나오잖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인구 부양비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성비 관련된 문제. 여덟 문제 있는데 풀 때는 35페이지부터 푸세요. 그러니까 옛날 거부터 풀어오라는 얘기야. 알았지? 앞에 있는 게 최신 거거든? 좀 더 어려운 거지. 오히려 20년 게 좀 쉽고 그 다음 21년 게 쉽고 22년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으로 풀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됐지?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거 문제 풀어온 거 가지고 일단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알았죠? 수고하셨어요.